안녕하십니까. 이내오 모레타입니다. 유병화 교수님 책을 기준으로 법철학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치 시기에 활동했던 칼 슈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칼 슈미트는 1888년에 독일 베스트팔렌이라는 지역의 가톨릭 가문의 일원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톨릭 계열의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고요.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하고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을 옮겨 다니면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1916년에 대학 교수 자격을 얻게 되고요. 본 대학에서 잠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28년에 베를린 대학에 와서 1945년까지 교수 생활을 유지합니다. 1923년에 잠시 다른 대학에 몇 개월간 간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928년부터 계속 베를린 대학에서 재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람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뉴렌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군인이 아닌 학자로서는 유일하게 전범 재판에 회부되어서 전범으로 판정을 받고 1945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쫓겨난 이후에 원둔 생활을 하다가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칼 슈미트는 당시 나치와 히틀러의 통치에 철저히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 바치고 인종주의자이기도 하면서 또 헌법학자이기도 한데 헌법을 파괴하는 수많은 이론을 창출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 슈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나치즘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치즘의 기본 단위는 국가가 아닙니다. 나치즘이 봤을 때에 이 사회의 기본 단위는 민중과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 민중과 민족 공동체는 민족 혹은 민중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민중과 민족 공동체는 민중정신,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일정한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동질성을 가진 사회 형태다, 이렇게 봅니다. 나치에게 있어서 민족 공동체는 민족 정신을 공유하면서 동질성을 가진 존재인데요. 이 민족 공동체의 대표자는 이 민족 정신을 대변해서 표현을 하고 또 민족 공동체가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 이 이념을 창조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대표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나치즘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대표자는 바로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치즘은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나치즘에 있어 대표자는 총통이 되는데요. 이 대표자는 바로 민중 혹은 민족 공동체가 갖고 있는 민중정신, 민족정신과 늘 공유하면서 그래서 민족 공동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존재로 보고, 그래서 바로 이 총통이 곧바로 민족 혹은 민중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총통의 의사가 곧바로 민족 혹은 민중 공동체의 의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통이 곧 민중 혹은 민족 공동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총통은 민족 공동체의 이념을 실현하는 민족 공동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라는 것은 바로 총통이 민족 공동체가 가진 민중정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총통의 도구가 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는 바로 총통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치즘이 봤을 때의 국가 형태는 결국에는 17세기 이전에 존재했던 절대주의 국가와 그 형태가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모든 국가의 작용은
바로 총통의 의사의 작용이기 때문에 법 역시 민중정신을 가진 총통의 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바로 총통의 의사 아래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총통의 의사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나치즘이 봤을 때 국민에게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민중이나 민족 공동체는 민중정신, 민족정신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은 따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와 민중 공동체가 나아가기 위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로서 의무만이 존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인은 민중정신 혹은 민족정신의 대변인인 총통의 의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제한이 됩니다. 총통은 민중과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그 민중정신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에게 일정한 의무 혹은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그 의무나 제한은 가족관계에까지 미칩니다. 한 민족이나 한 민중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동질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민족 간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또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을 해치고 그것을 약화시키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자는 제거돼야 되고 또 그러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생식 능력을 유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제불임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당연하게도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사람들 간의 혼인도 금지됩니다. 여러분들은 히틀러가 유대인 등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가혹하게 대했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만은 독일 민족 자체의 희생자가 한 50만 명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 중에 전부 다가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들인데 선천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거시키거나 혹은 유전적 질병을 갖고 있을 때는 여성을 강제 불임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치즘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요. 칼 슈미트는 바로 이런 나치즘의 이론적 기반을 철저히 제공해 줍니다. 칼 슈미트의 핵심 이론이라고 그러면 결단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 결단주의라는 것은 주권자의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 밑에 헌법과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 아래에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바로 민주주의를 얘기한 게 칼 슈미트다라고 아직도 칼 슈미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칼 슈미트는 국가가 어떤 실정법을 제정했다면 그 실정법은 그냥 우연히 툭 튀어나와서 법률 조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어떤 과정 속에서 제정되고 규정되느냐와는 상관없이 제정된 법 자체를 유기적으로 잘 해석해야 된다는 법실정주의를 완전히 이 사람은 무시합니다. 법은 그야말로 아무 이유 없이 법조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민족과 민중 공동체의 민중정신, 민족정신이 표현돼서 들어간 것이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은 민중공동체 혹은 민족공동체의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민중공동체나 민족공동체의 민중정신에 의해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이 어떤 이념을 실현할 것인가에 적합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바탕으로 유형화된 것이 법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나치 시기에는 이 민족 공동체와 민중 공동체가 가진 민족 정신과 일체된 존재가 바로 총통입니다. 결국에는 칼 슈미트의 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을 포함한 모든 규범 체계는 민중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와 동일성을 가진
총통의 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모두 총통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고, 이것은 평상시든 혹은 위급한 시건 또 어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늘 당연한 원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은 철저하게 나치 시기에 히틀러의 독재를 옹호하는 그런 이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 뿐만이 아니고 칼 슈미트가 가진 국가관 역시 철저하게 전쟁과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칼 슈미트는 역사적인 정부 형태를 국가 형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18세기는 절대주의 형태의 국가였고,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자유주의 형태의 국가였는데 20세기에서는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게 역사적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는데요. 자유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나타난 국가고, 그래서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개인의 삶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게 자유주의 국가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칼 슈미트는 자유주의 국가의 대표자는 결국에는 자신들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거나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민족이나 그 민중이 가진 동질성, 공통의 어떤 이념을 이루는 데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칼 슈미트가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를 비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 슈미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1933년 전후에서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 시기에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자유주의 형태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자유주의 국가를 비판하면서 바로 나치 이전에 바이마르의 자유주의 정부 형태를 부정을 하고 나치의 독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국가를 비판한 겁니다. 칼 슈미트가 봤을 때 바이마르 공화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변형된 형태로 자유주의 국가의 폐단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개념으로서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표출된 대표자들은 전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표자들이 이끄는 법은 전체 공동체의 민중정신 혹은 민족정신과 괴리되어서 단순히 다수의 이익을 위한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주의가 계속된다면 독일 민족의 동질성은 사라지고 끝없이 갈등이 반복되는 세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런 걸 비판하면서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나치와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민중 혹은 민족 공동체와 대표자는 민족 정신이라는 것으로 혼연일체가 돼야 될 뿐만 아니고, 민족 공동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민족 공동체가 가진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을 따로 떼서,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와 대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라는 것만 따로 떼와서 이것이 바로 칼 슈미트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칼 슈미트는 전혀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칼 슈미트는 자유주의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절대로 민족 공동체와 대표가 민족 정신이라는 것으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민족 공동체와 대표가 민중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실존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결국은 나치 시기에 총통 히틀러만이 바로 민족 공동체 혹은 민중 공동체와 민중정신을 통해서 혼연일체가 된 존재고, 그래서 히틀러 총통만이 이 민중정신, 민족정신을 가진 민족 공동체의 이념을 실현할 수가 있고, 총통의 의사가 곧 민족 공동체, 독일의 의사다. 이렇게 철저히 히틀러를 합리화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칼 슈미트가 맡은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칼 슈미트는 정치라는 것은 아군과 적군의 끊임없는 대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적대감이 아니고 동질성을 가진 한 민족 공동체에 비해서 그것과 다른 이질적인 성질을 가진 모든 존재는 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칼 슈미트에서 정치라는 것은 적과 아군의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 이 개념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와 민중 공동체처럼 동일성을 가진 공적인 어떤 체제와 그거에 비교해서 그것과 다른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집단들을 곧바로 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20세기는 바로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하고 또 등장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전체주의 국가의 핵심은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동질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바로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칼 슈미트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얼마나 철저히 합리화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칼 슈미트는 세계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 평화라는 것은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 세계 평화는 각각의 세계는 동질성이 다른 그러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 평화는 후구이고 남는 것은 적과 아군의 대립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동질성을 바탕으로 적과 아군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면, 또 그래서 민족 공동체와 국가가 그러한 적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그 민족 공동체는 그 민족 공동체의 이념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세계사에서 도태되고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 슈미트의 법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칼 슈미트가 얼마나 철저하게 나치를 옹호하고 전쟁을 옹호했는지 아실 거고, 이 사람이 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전범으로 판정이 되어서 베를린 대학의 교수직을 상실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칼 슈미트의 법철학은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는 긴 법철학 영상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원래는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하고 자크 마르탱,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더 제작하려고 했는데, 한스 켈젠은 법실정주의라서 법 단계설 말고는 따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한 영상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스 켈젠은 수많은 학문 중에서, 그러니까 정치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여러 학문들 중에서 법학의 고유성을 따로 빼내는데, 그 법학의 고유성을 빼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실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실증주의는 바로 앞 영상에서 제가 올렸기 때문에 이 한스 켈제는 그 법실증주의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유일하게 한스 켈제니 따로 얘기했던 것은 법 단계설이죠. 헌법이 제일 높고 법률, 명령 이렇게 내려가는 법 단계설, 그 부분이 한스 켈젠이 뭐 독특하게 나오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법철학의 마지막 영상으로 자크 마르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크 마르탱을 설명함으로써 법철학 영상은 끝나는데, 법철학 영상 수보다 조회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이 과정을 끝내서 저로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마지막 영상,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